반갑습니다. 강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독서 제재별 전략 강의 1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지문은 이자율과 총수요라고 하는 경제 지문입니다. 사실 이 지문을 선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냐면 이 지문은 사실 경제학 지문 치고는 상당히 쉽습니다. 쉬운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제라는 분야, 이 독서에서 다뤄지는 경제 분야가 어떤 식으로 지문이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에 좋고,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경제 상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텐데 다만 저와 함께 다시 살펴보면서 경제 지문을 읽을 때 어떤 걸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자라는 것과 국민 소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총수요라는 말이 쓰여 있지만 제목이 총수요와 관련된 거였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는 투자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와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 개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하는 양, 어떤 특정 상품을 사고자 하는 양, 그런 것들을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 공급이란 건 그 상품을 팔고자 하는 것, 그 파는 양, 이런 것들을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한 국가 단위에서 모든 수요량과 모든 공급량을 다 합쳤을 때 총공급과 총수요라는 개념을 쓴다라는 거예요. 경제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미시와 거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미시라는 거는 이렇게 한 특정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규모가 작은 경제 행위들을 다루는 게 어떤 미시 경제학이라면, 한 국가 단위의 경제를 다루는 것, 이런 것들을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총공급과 총수요라는 말은 거시경제학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판매하려는 재화 용역의 총합을 총공급이라고 하고, 구매하려는 재화 용역의 총합을 총수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국가 단위에서 총합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파는 양과 사는 양, 사려는 양, 즉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라는 게 설정이 되고 판매량과 구매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총공급과 총수요가 어떤 균형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를 하게 된다는 거고, 그 일치하는 지점에서 뭐가 결정이 된다? 국민소득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은 구매된, 소비된 상품의 총량으로 보통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서 판매된, 소비된, 구매된 상품의 총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국민소득도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설명과 함께 이 총수요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무역에 의해서 해외의 상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개인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총수요를 이룬다는 거고, 이때 투자에 관련해서 이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준 게 있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자본재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상품을 구입한 것, 그걸 투자라고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학 지문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정된다는 거 예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총수요가 구성이 되는 거고, 자, 그 중에 이제 투자라는 게 이자율이라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자율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줬을 때 얼마만큼 이자를 물리는지, 그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자율이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투자도 증가하고 감소하더라. 어떻게?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 어떤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즉 기업의 차입금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가 줄 것이고, 그리고 이자율이 높을 때 비록
대출을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투자를 통해서 예상되는 어떤 수익의 현재 가치, 이거는 이자율을 가지고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가지고 얼마만큼 돈이 증가를 하는가를 보는 건데, 이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는 반대로 미래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역으로 역수를 곱해서, 이자율의 역수를 곱해서 이제 현재 가치를 구했는데, 그게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동인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투자를 해도 어차피 큰 이익을 못 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든다는 거고, 어쨌든 어떤 경우에든 이자율은 투자를 감소시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자율에 관한 어떤 민감도,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있는데,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투자의 변동 폭을 크게 하면 이제 높은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투자의 변동이 커지는 거고, 비교적 이자율의 변동에도 투자의 양이 변하는 폭이 적다면 이제 투자의 변동이 작은 건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민감도가 높다라고 보는 어떤 입장이 케인즈 학파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민감도가 낮다라는 입장이 고전 학파의 입장이라는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훑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필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제지문을 읽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자, 연쇄적인 인과과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 경제지문이라는 게 인과관계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인과관계를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연쇄적인 성격을 띠더라. 인과관계가 계속 맞물려서 원인이 결과가 되고, 다시 결과가 원인이 되고, 다시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결과가 또 원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인과관계가 경제지문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지문의 독해 전략으로 수식과 그래프를 이해하자. 여러분들 수학이 정말 싫죠?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경제지문을 이해하려면 수식과 그래프만큼 편한 게 없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지문이라는 건, 경제지문에서는 보통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다룹니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다루는데,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함수예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함수 값이 특정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우리가 함수죠. 그렇다고 할 때 이 연쇄적인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변수가 증가하면 그것에 따른 결과로 다른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글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 먼저 이자율과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자,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자 부담이 커진다고.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 투자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고, 비용이 커지면은 상대적으로 그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투자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증가하면 증가하고, 증가하면 증가하고, 증가하면 감소하고, 이런 게 인과를 계속 형성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연쇄적인 인과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선지에서는 어떤 걸 쓰냐면요, 사실은 이 문단의 내용은 이자율과 투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선지에서는 이자율의 증대로 투자 비용이 증가함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8학년도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인과관계를 이용한 지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경제지문에서. 그때 이런 변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푸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도 보면, 자, 이자율은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도 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도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다시 연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표시하셔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합니다. 자, 지문에 또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 연쇄적인 인과관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자율이 내려가면 해서 사문단에서 이자율과 뭐와의 관계를 보냐면요, 국민소득 간의 관계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가 증가하고, 그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문단에서 봤던 내용이었죠. 이자율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감소하면 반대로 투자는 증가하겠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이때 투자가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조건은 뭐? 소비, 정부 지출, 일정. 왜 이런 조건을 따로 달아주었냐라고 했을 때, 총수요라는 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 세 가지로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증대함에 따라서 총수요가 증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투자는 이렇게 증대하죠. 근데 소비가 투자가 증가한 폭보다 더 감소를 많이 하거나 정부 지출이 더 감소를 많이 하면 총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은 투자와 총수요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정하다라고 하면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면 그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원하니까 기업에선 더 많이 공급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소비된 상품의 양은 늘어날 테니까 국민소득도 당연히 어떻게 늘어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이자율과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연쇄적인 작용에 따라서 인과를 형성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경제 지문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푸는 게 사실 좀 이제 긴장이 되기는 할 거예요.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평가원에서도 이런 구성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문제 내기가 정말 좋거든요. 이런 변수들을 연쇄적으로 나열을 해놓고 여기서 하나씩 비틀어 버리는 거지. 이자율이 증가됐는데 소비가 감소한 상황에서 총수요 값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셔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전략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수식과 그래프로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경제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과관계를 다루죠. 인과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는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게 일종의 함수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를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2차 함수와 3차 함수, 다항함수 이런 거 다루면서 되게 머리 아프죠. 그런데 사실은 경제 지문에서 그런 고차원적인 함수를 다루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아까 우리 투자가 국민 총생산의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관련해서 케인즈라는 사람이 제시한 식이 이렇게 돼요. I는 투자고요, G는 국민소득이에요. 즉 I가 커질수록 G가 커진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I는 G라는 말은, 그러니까 I 투자가 커지면 G도 커진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어떤 변수가 커지면 관련된 다른 변수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경제지문에서 나타내는 어떤 관계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게 증가할 때 어떤 게 감소한다. 어떤 게 증가할 때 어떤 게 증가한다. 요 두 개밖에 없어. 이거를 뭐 비례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요걸 반비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비례관계일 땐 비례관계라고 표현을 해주고 반비례일 땐 반비례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게 그 결과로 다른 게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요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어떤 모양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쵸?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런 모양 되겠죠. 그쵸? 그죠? 그리고 X, Y 위치를 바꿀 수도 있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어떻게 돼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런 모양 그냥 나오네요. 바꿔도. 자, 그리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런 모양 나오네요. X축, Y축 바꿔도 X축, Y축 바꿔도 증가하는 건 이런 모양, 감소하는 건 이런 모양. 이렇게 나오네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정도 이상의 그래프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증가할 때 증가하는지 감소할 때 감소하는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 그래프를 그릴 때. 아시겠죠? 자, 이것들 가지고 한번 보면 자, 글에서는 사실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 읽는 법을 알면 이거는 이 글의 내용은 이렇게 장황하게 쓸 내용이 아니고 그냥 그래프 하나를 딱 보여주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사실. 어떻게? 이자율이 내려가면 뭐 국민소득은 증가한데 이거를 y, r이라는 어떤 그래프로 그려내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대충 그려보면 요건 다음 장에서 그리고 자 그리고 한편 이자율이 일정한 경우 이자율이 변동이 없어. 그런데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이게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죠. 총수요는 뭐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투자와 소비와 정부 지출 세 개로 구성이 됐으니까 이자율이 일정하니까 투자는 고정일 것이고 소비와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까 그렸던 요 위에서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으로 그렸던 그래프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장황하게 쓰인 이 글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이자율이 R인데 이 R이 감소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국민소득은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 R을 어디다?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고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R이 증가할수록 국민소득은 감소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R이 점점 커지면 Y는 점점 작아지니까. 그쵸? 이런 그래프가 되고 이게 뭐였어? 우하향하는 그래프잖아요. 왼쪽으로 가면서 쭉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였던 거지. 그치? 자,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고, 그럼 이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R이 일정할 때, 뭐, 소비, 정부 지출, 이 늘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쵸?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지. 그러면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배우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수학 배우는 게 사실은 이런 거 그리려고 그리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사실은 좀 어려운데, 그 다음 5번 문단의 내용을 보면, 자, 이자율의 변화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기업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자율이 내려가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겠죠. 근데 그 느는 정도가, 투자가 느는 정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자, 우리가 이자율이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원래는 투자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였는데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이자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폭이 어떻게? 더 커지더라. 그러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은 조금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기울기가 완만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요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었죠. R,
Y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자, R이 이만큼 변화하는데 어떻게? Y는 이만큼 변화했죠. 그쵸? 그런데 R이 감소를 하는데 Y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정도가 커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야. 그리고 이걸 연장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이 그래프가 원래는 이 정도 기울기였는데 이렇게 됐죠.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완만해진 거지. 이게 뭐라고? 이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자율을 조금만 늘려도 국민소득은 많이 늘어나겠죠. 왜? 투자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많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자율이 뭐에 미치는 영향?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더라. 어떤 때? 기업들의 반응이 민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 혹은 그래프의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자, 해서 3번 문제 우리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보기는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이자율이 두 값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R0와 R1일 때. 근데 그리고 이제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도 L0와 L1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은 R0에서 R1으로의 변화는 뭐야? 이자율이 감소하는 변화라고 한다면 L1에서 L0의 변화는 뭐예요? 그래프는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갔죠. 이건 뭐라고 했어? 이자율이 일정한 상태에서 뭐와 뭐가 는 거야? 소비와 정부 지출이 늘어난 상황인 거죠. 이 변화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소비와 정부 지출이 변해서 R0가 R1으로 바뀌었을 때 R0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 국민 소득도 늘어나겠죠. 요만큼 늘어나죠. 원래는 R0만큼의 국민 생산을 R0인 이자율이 R0일 때 국민 소득이 Y0였는데 소비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R0일 때 국민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나? Y2까지 늘어난 거지. 그쵸? 그러면 이제 L0에서 L1으로 갔을 때 이자율은 어떻게? 국민소득은 어떻게? R0일 때 국민소득은 Y0에서 Y2로 간다라는 거고. 그쵸? 자, 그리고 이자율이 이렇게 변했을 때 R1에서 R0에서 R1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어때? 원래는 R0일 때 국민소득은 Y0일 텐데 R1이 되니까 이자율이 R1으로 하락하니까 국민소득은 Y1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Y0가 Y1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이 그래프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파벳이 많이 나와서 혀가 좀 꼬였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지를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이자율의 인하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는 L0의 그래프에서 Y1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자율이 인하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 L0의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면 L0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자율이 인하한 경우는 어떤 경우야? R0에서 R1으로 간 경우잖아. 그쵸? 그러면 이때 R0일 때 국민소득이 Y0였는데 R1일 때는 국민소득이 Y1으로 증가했죠. 그럼 이 Y1은 뭘 보여주는 거야? 이자율 인하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를 보여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Y1으로 나타난다라는 설명이 맞죠. 국민소득의 증가가. 자, 두 번째, 같은 이자율 R0에서 총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국민소득은 Y2에서 Y1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일단은 이자율이 고정이에요. R0로 고정인데 이때 총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자율이 R0인데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총수요가 감소를 한다는 거는 R0 고정돼 있는데 감소를 한다는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까? 왼쪽으로 간다는 걸까?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왼쪽으로. 그렇죠?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 뭐? 총수요가 늘어난 거죠. 이자율이 고정돼 일정한 상태에서 뭐?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동을 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총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Y2에서 Y1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선지 한번 보죠. 자, 같은 이자율 R0에서 총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국민소득은 Y2에서 Y1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총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은 지금 제시된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L1에서 L0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때 이자율이 R0로 일정하다라고 주어졌죠. 그러면은 L1에서 L0로 가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Y2에서 Y0로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선지에서는 Y2에서 Y1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한 상황에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래프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소비나 정부 지출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자율이 내려가면 L0와 L1은 모두 우하향한다. 사실은 이건 그래프를 볼 필요가 없죠. 뭐? 이자율이 점점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이자율이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상황이면은 이자율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국민소득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니까 이자율에 의해서만 뭐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이자율이 내려가고 국민소득은 증가하는 이 상황은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L0와 L1은 당연히 우하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겠죠. 왜? 이거 두 개는 다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나타낸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건. 자, 4번.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이 요인이 되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국민소득은 Y2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을 뭘로? Y0로 L0로 설정했을 때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L1으로 가게 되죠. 그래프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소득이 원래는 일정한 이자율 R0에서 Y0로 결정됐을 텐데 이게 총수요가 늘어나면서 Y2로 이동을 하게 된다. 요 의미를 요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4번도 적절하고요. 자, 기업이 R0에서 R1으로 이동하는 이자율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R0의 그래프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에 있는 내용으로만 판단할 수 있죠. 자, 이자율 인하에 민감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민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민감하면 어떻게?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면 자, 이 그래프가 있는데 가파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가파른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가파른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만난다고 했을 때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 이자율이 하락을 하니까 L0에서는 이만큼 증가를 했어요. 이만큼 이자율이 이만큼 증가를 했는데 국민소득이 이만큼 증가한 거죠. 근데 가파른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날 텐데 R0에서 R1으로 이동했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딱 비교했을 때 가파른 게 덜 증가하죠.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 게 민감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에 되겠죠. 좀 복잡하죠. 사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이 되는 게 뭐고 결과가 되는 변수가 뭔지 요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요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